기니피그는 페루, 볼리비아, 에콰도르와 같은 나라에서 중요한 식량 공급원이지만 귀여운 애완동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페루에서만 매년 6,500만 마리 이상의 기니피그가 소비되지만 기니피그 사육은 수세기 동안 이어져 온 전통으로 고대의 관행과 현대적인 혁신을 접목하여 오늘날에도 여전히 번창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의 범위 내에서 우리는 여러분께 기니피그의 재배, 수확, 가공의 매혹적인 세계를 소개해드리고 이 작은 동물들이 지역사회의 문화와 요리에서 어떻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니피그 사육은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수입원으로 부상했으며 특히 페루와 같은 국가에서는 이 작은 동물이 식량과 경제적 지원을 모두 제공하는 능력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기니피그는 빠른 성장, 높은 번식률, 낮은 유지관리 비용 덕분에 특히 소규모 농장을 운영하는 농부들에게 훌륭한 선택입니다. 대다수의 농장주들은 나무로 만든 단순한 케이지나 오두막을 사용하여 기니피그를 사육하는데 이러한 케이지는 제작이 간편할 뿐만 아니라 많은 수의 동물을 관리하기에 이상적입니다. 일부 농장주들은 일반적인 나무 케이지 외에도 철망 케이지나 콘크리트 울타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결정은 농장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과 자원의 양에 따라 결정됩니다. 케이지의 각 구역은 바닥이 높아져 배설물과 소변이 아래 수거함에 떨어지도록 되어 있어 청결을 유지하고 감염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케이지의 각 구역은 약 90cm, 6cm 크기의 개별 구획으로 나뉩니다. 기니피그 사육의 성공을 위해서는 항상 환경을 깨끗하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농장주들은 화염 토치, 세척 분말, 특수 살균 용액 등을 사용하여 케이지를 정기적으로 소독하여 동물에게 해로운 박테리아와 미생물을 제거합니다. 또한 깨끗하고 건강한 사육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케이지를 자주 청소합니다. 농장주들이 기니피그의 건강 상태, 또한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건강하고 튼튼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농장주들은 기니피그에게 약물을 투여합니다. 또한 기니피그의 체중은 전반적인 건강과 성장의 중요한 지표이므로 특별히 주의를 기울입니다. 농장주들이 이러한 세부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기록함으로써 기니피그가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신속하게 문제를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기니피그는 초식동물임에도 불구하고 식물과 채집물을 뛰어난 품질의 고기로 바꾸는데 매우 능숙합니다. 소나 양 같은 큰 동물보다 몸집에 비해 훨씬 많은 양의 먹이를 섭취하기 때문에 성장 속도가 더 빠릅니다. 주요 영양원으로는 건초를 먹으며 케일, 상추, 브로콜리 같은 신선한 채소와 비타민C 보충을 위해 소량의 과일을 섭취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농부들은 하루 종일 건초를 공급하고 신선한 채소는 하루에 한두 번, 과일은 일주일에 몇 번 소량씩 먹일 수 있도록 합니다. 기니피그가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도록 많은 농부들은 기니피그용으로 특별히 고안된 펠릿을 사료에 보충하기도 합니다. 기니피그는 임신 기간이 68일로 매우 짧을 뿐만 아니라 놀라운 번식력으로도 유명합니다. 암컷 기니피그는 1년 동안 여러 번 새끼를 낳을 수 있으며 한 번에 최대 4마리의 새끼를 낳습니다. 새끼들이 완전히 털이 나고 자율적으로 태어나 아무런 도움 없이 몇 시간 안에 걷고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은 매우 놀랍습니다. 기니피그 새끼는 생후 15일에서 18일 사이에 젖을 떼고 성별을 분리하여 싸움을 예방합니다. 번식이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사육자들은 일반적으로 암컷 8마리에 수컷 1마리의 비율로 우리를 꼼꼼하게 관리합니다. 기니피그는 성장 속도가 빠를 뿐만 아니라 고기 생산량도 많아 농가에 매우 유용한 자원입니다. 3개월 만에 성숙기에 도달하고 체중이 1,400g 정도 되면 수확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빠른 성장 주기 덕분에 농가는 고기를 효과적으로 생산할 수 있으며 이것이 바로 기니피그 사육이 매우 생산적인 사업인 이유 중 하나입니다. 기니피그 가공 과정은 고기가 최고 수준의 위생과 품질을 유지하도록 하는 섬세하고 예의 바른 과정입니다. 기니피그의 털을 부드럽게 하려면 먼저 따뜻한 물에 기니피그를 살짝 담가야 합니다. 그 후 털을 조심스럽게 제거하고 사체를 최대한 깨끗하게 세척하여 요리에 필요한 준비를 합니다. 기니피그 살은 부드럽고 풍미가 풍부하며 약간은 은은한 육즙이 느껴진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기니피그 고기는 살코기가 많고 식감이 좋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지방 함량이 낮고 단백질 함량이 높습니다. 페루, 볼리비아, 에콰도르에서는 기니피그를 별미로 여깁니다. 굽거나 튀기거나 스튜나 수프에 넣어 먹는 경우가 많은데 그 풍부한 맛은 요리의 전체적인 깊이를 더해줍니다. 기니피그는 전 세계적으로 사랑스러운 반려동물로 알려져 있지만 남미에서 기니피그의 문화적 의미는 단순한 반려동물 그 이상입니다.
특히 안데스 산맥의 많은 원주민 공동체에서 기니피그는 영적인 치유의식에서 신성한 역할을 합니다. 수세기 동안 지역 샤먼들은 기니피그가 사람의 질병을 흡수할 수 있다고 믿으며 전통의식에서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데 기니피그를 사용해 왔습니다. 특정 축제에서는 기니피그를 감사나 간청의 상징으로 정령이나 신에게 바칩니다. 이러한 고대 관습은 사람과 기니피그 사이의 깊은 영적 유대감을 보여주며 이러한 유대감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농부들은 문화적 역할 외에도 기니피그 사육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선택적 번식 기술을 적용해 왔습니다. 신중한 유전적 선택을 통해 사육자들은 기존 품종보다 성장 속도가 빠르고 고기 생산량이 많으며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뛰어난 기니피그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추어의 메조라도와 추에기간테와 같은 이러한 진보된 품종들은 수년간의 과학적 개선을 통해 탄생했습니다. 이제 농부들은 크기뿐만 아니라 산란 빈도와 지역 기후 적응력까지 고려하여 번식용 쌍을 선택함으로써 각 세대가 이전 세대보다 더 나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농업의 이러한 진화는 농촌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기니피그 소규모 농장은 도시와 근교 지역에서 점점 더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리마와 라파스 같은 도시에서는 지붕, 뒷마당, 심지어 작은 축사 안에서도 기니피그를 키웁니다. 이러한 저비용, 공간 효율성 덕분에 도시 거주자들은 부수입을 창출하고 신선한 고기 공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도시 기니피그 농장은 또한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에서 식량 안보와 지역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의 일환입니다. 경제적으로 기니피그 사육은 안데스 지역 국가들의 중요한 생계 전략으로 부상했습니다. 페루에서만 기니피그 산업은 농촌 소득, 특히 소규모 농가와 여성의 소득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역 협동조합과 정부 프로그램은 농가를 국내외 시장과 연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해외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기니피그는 현재 미국, 일본, 유럽 일부 지역 등지로 냉동 또는 가공되어 수출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니피그 고기는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는 이국적인 별미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기니피그 품종의 다양성 또한 농업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쿠이 크리오, 시웨이 시리올로 와 같은 전통적인 품종은 작고 강인하여 뒷마당 농장에 적합합니다. 그러나 쿠이 메호라도 시범지로의 메조라도가 푸드냐 쿠이 안디노 취 안디노카 와 같은 특수 품종은 더 많은 육질과 빠른 성장을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각 품종은 질병 저항성부터 사료 효율까지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품종의 고유한 특성을 이해함으로써 농부들은 지역 환경에 맞춰 생산 목표를 더욱 효과적으로 맞출 수 있습니다. 현대식 농장 시스템은 기니피그 사육 방식과 관리 방식도 개선하고 있습니다. 일부 농장주들은 최적의 사육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난방 등 자동 급이 장치, 습도 조절 장치가 장착된 단열 사육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리된 환경은 특히 어린 새끼들의 사망률을 크게 낮춥니다. 또한 농장은 기니피그를 포식자와 극한의 날씨로부터 보호하도록 설계되어 계절 변화에 관계없이 연중 생산이 가능합니다. 건강상의 이점 측면에서 기니피그 고기는 기존 육류에 비해 영양가 있는 대안을 제공합니다. 지방 함량이 낮고 단백질 함량이 높으며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합니다. 실제로 일부 영양학자들은 소화율과 영양 밀도 측면에서 기니피그 고기가 닭고기나 소고기보다 우수하다고 평가합니다. 특히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 환자에게 유익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건강한 식단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니피그 고기는 지속 가능한 슈퍼푸드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기후 변화에 직면한 기니피그 사육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소나 돼지와 달리 기니피그는 물, 공간, 사료가 거의 필요하지 않습니다. 채소, 찌꺼기와 토종풀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가축입니다. 가뭄, 삼림벌채, 그리고 기온 상승으로 인해 기존 축산 시스템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기니피그는 육류 생산의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친환경적인 대안을 제시합니다. 더욱이 기니피그는 현대 요리와 고급 레스토랑의 세계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한때 시골 부엌에서만 볼 수 있었던 기니피그는 이제 라틴 아메리카 전역과 해외의 고급 레스토랑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미식가 셰프들은 기니피그 콩피나 기니피그 라비올리와 같은 누벨 퀴진 형태로 꾸이 차크타도와 같은 전통 요리를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해석은 기니피그의 요리적 위상을 높이고 대중의 인식을 바꾸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주목할 만한 측면은 기니피그 사육 경제에서 여성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안데스 지역에서 여성은 기니피그의 주요 사육자로 번식 일정, 사료 공급, 판매를 관리합니다.
지역 여성 협동조합을 통해 여성들은 교육, 소액 대출, 그리고 경제적, 사회적으로 역량을 강화하는 지원 네트워크를 제공받습니다. 따라서 기니피그 사육은 가족의 식량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성별 포용적 발전을 통해 지역사회 전체를 발전시킵니다. 기니피그가 순환 농업에 기여하는 방식 또한 주목할 만합니다. 질소와 인이 풍부한 기니피그의 분뇨는 작물의 유기비료로 사용되어 축산과 식물 농업의 순환 고리를 완성합니다. 또한 작물 생산 후 남은 식물 찌꺼기는 기니피그에게 되돌려 주어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상호이익이 되는 순환 구조를 만듭니다. 이러한 가축과 농업의 통합은 토양 비옥도를 높이고 농장 생산성을 향상시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이점에도 불구하고 기니피그 사육은 규모를 확장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데 있어 여전히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표준화된 가공시설 부족, 제한된 수혜 서비스, 그리고 엄격한 수출 규제와 같은 문제들이 성장을 지속적으로 저해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세계 여러 지역에서 기니피그 고기에 대한 문화적 금기나 생소함은 마케팅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정책개혁, 연구, 그리고 교육을 통해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는 것은 이 유서 깊고 유망한 농업 전통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70m가 넘는 현대식 어선 미후, 어선이 파도가 높고 날씨가 예측 불가능한 북대서양 심해트에서 대규모 참치 조업에 나섭니다. 조업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최상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30명이 넘는 숙련된 선원들이 밤낮으로 쉬지 않고 작업합니다. 식품 가공 및 무역 산업에서 참치는 매우 귀한 어종이며 이번 여정의 목적은 약 120톤의 참치를 채취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전통적인 어업 전략의 산물일 뿐만 아니라 현대 기술과 아주 작은 부분까지 완벽하게 정밀하게 작업하는 능력의 결합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이 방법은 이 두 가지 요소의 결합으로 탄생했습니다. 하늘이 아직 안개에 쌓여있던 이른 아침, 선장과 어부는 트롤 시스템 전체를 종합적으로 조사했습니다. 큰 참치떼가 정기적으로 중층과 심층을 오가며 이 지역을 끌어들여 포획할 수 있도록 거대한 저층 그물이 설계되었습니다. 이 그물의 폭은 수십 미터에 달하며 배 뒤쪽에 매우 조심스럽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서로 연결된 강철 케이블과 유압식 견인선이 있습니다. 최첨단 레이더 시스템과 어군 탐지기의 도움으로 배는 상당량의 참치가 있는 해역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그물을 바다에 내리고 참치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과정은 신속할 뿐만 아니라 긴밀하게 조율되어 진행되었습니다. 그물을 조심스럽게 풀어주는 과정에서 유압 크레인이 와이어를 수백 미터나 바닷속으로 끌어내렸고 결국 해저에 거대한 자루가 쌓이게 되었습니다. 그물을 물속으로 끌어올린 지 거의 3시간이 지나자 그물 입구에 연결된 센서 시스템이 선장에게 신호를 보내 100톤이 넘는 무게의 참치떼가 그물 속으로 몰려들었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선장은 참치떼가 그물 아래로 끌려 들어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장이 명령을 내리자마자 그물은 즉시 제자리로 옮겨졌습니다. 대형 윈치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하자 물고기로 가득 찬 무거운 그물이 수면 가까이로 당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작업은 매우 부드럽게 진행되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정말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바다의 파도에 서서히 떠오르는 그물 자루에 빽빽이 담비어있는 동안 40cm에서 60cm에 달하는 수천 마리의 은고등어들이 서로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물속에서 여러 마리의 물고기가 솟아나 갑판에 떨어지면서 물고기가 내는 특유의 쿵쿵거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 소리는 관중들에게도 들렸습니다. 그물이 선체 측면에 거의 닿자마자 선원들은 보조 장비를 이용하여 그물 입구를 재빨리 고정했습니다. 이는 그물에서 물고기를 빨아들여 화물칸으로 옮기는 두 번째 단계를 준비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이 시기에 현대적인 어류 흡입 장치가 개발되어 가동되었습니다. 직경 약 40-50cm의 큰 흡입관을 그물 입구 바로 옆에 위치한 그물 바닥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파이프가 제작된 후 파이프 끝에 진공 시스템과 고압 펌프를 모두 설치했습니다. 바로 그때 기계가 엄청난 힘으로 물고기를 끌어당기기 시작했습니다. 흡입관은 고등어 한 줄 한 줄을 선체의 가공실로 끌어들이는 데 사용되었고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이 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하여 가공실로 직접 이동시켰습니다. 평균적으로 15분마다 50kg, 150파운드의 조금 넘는 물고기를 갑판으로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어부들은 흡입 과정을 면밀히 점검합니다. 흡입관이 막히거나 그물 조각 해초, 생선 폐기물과 같은 원치 않는 이물질로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피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고등어가 선창에 빨려 들어가면 긴 활송관을 따라 아래로 떨어지면서 예비 분류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이어집니다. 이를 통해 결국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생선을 고르게 분배하고 크기가 작거나 손상되었거나 죽은 생선을 제거하기 위해 이곳 작업자들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미끄러짐 방지를 위해 장갑을 착용합니다. 생선 겉면에 묻은 피와 점액을 제거하기 위해 크기와 신선도 요건을 충족하는 생선은 고압 냉수를 사용하는 세척 시스템에 넣습니다. 이는 생선에서 살을 제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직후 생선은 즉시 컨베이어 시스템으로 옮겨지고 최종적으로 선박 내부에 있는 급속 냉동실로 이동합니다. 이 과정은 생선이 완전히 얼 때까지 진행됩니다. 이 냉동실은 항상 영하 35도의 극저온으로 유지됩니다. 급속 냉동 기능 덕분에 생선을 물에서 꺼낸 후 30분에서 45분 만에 냉동이 완료됩니다. 튼튼한 보호복, 추위에 강한 부츠, 그리고 몸에 딱 맞는 마스크는 작업자 보호 장비의 구성 요소입니다. 그 후 몇 개의 다른 그룹으로 나뉘었습니다. 일부 그룹에서는 생선을 슈트해서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들어진 거대한 트레이로 옮겼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트레이 냉동고에 생선 재고를 채우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생선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급속 냉동 과정을 거치면 부패를 유발하는 박테리아 및 기타 미생물의 증식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생선의 보존 기간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냉동 후 트레이는 포장 및 신부 보관을 위해 지정된 장소로 즉시 운반됩니다. 이 과정은 냉동 과정 직후에 이루어집니다. 생선을 보존하기 위해 큰 플라스틱 상자를 사용하고 QR코드를 사용하여 각 어획 기록을 날짜, 시간, 수역 좌표와 함께 보관합니다. 생선이 항구에 도착한 후에는 추적 및 식별을 위해 이 과정을 거칩니다. 선박이 상당한 시간 동안 바다에서 시간을 보낸 후 항구로 돌아올 때까지 이 상자들은 영하 25도의 온도로 유지되는 저장고에 보관됩니다. 이 과정은 선박이 항구로 돌아올 때까지 계속됩니다. 일시일 이상 소요되는 항해 기간 동안 이 모든 과정을 여러 차례 반복해야 합니다. 배는 그물을 한 번 당 10톤에서 15톤의 물고기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데 운이 좋아서 큰 물고기 떼를 발견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단, 이는 배에서 물고기를 잡지 못했을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선장은 원하는 총 생산량을 달성하기 위해 물고기의 이동 방향, 기상 조건, 그리고 선원들의 생산성을 끊임없이 면밀히 계산해야 했습니다. 이는 원하는 총 생산량을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8일째 되는 날 배에 실린 고등어의 총 중량은 120톤에 달했습니다. 이는 어획량과 품질 보존 기술 측면에서 항해 효율성을 보여주는 상당한 양입니다. 이 기간 동안 끊임없는 노동으로 인해 선내 환경은 열악했지만 배 안에는 엄청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선원들은 냉동실에서 교대로 근무하며 온도 점검, 냉동실 청소, 기계 정비, 그리고 생선 포장 작업을 했습니다. 이는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사소한 실수라도 수십만 달러 상당의 화물을 파손할 수 있다는 생각은 그들 모두에게 생생하게 와닿았습니다. 제가 밖으로 나갔을 때 바다는 여전히 거세게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잿빛 구름이 드리워져 있었고 바람은 너무 차가워서 방호복을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는 동안에도 화물칸 안의 냉동고는 아무런 문제 없이 정상적으로 작동했습니다.